혹시 이런 날 있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날, 회의를 할 때, 가족 자리에서도,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유독 내 말만 끊기는 날 말입니다. 참고 넘겼습니다. 분위기 깨기 싫어서, 나이 들수록 품위 지켜야 한다고 배워서. 그런데 이상하지요. 참으면 참을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선을 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참다 못해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순간부터 나는 예민한 사람, 성질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과연 공평한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 묻고 싶습니다. 화를 안 내면 정말 성숙한 걸까요? 아니면 화를 낼 줄 몰라서 무시당해 온 걸까요? 18년 유배 속에서도 고함 한 번 없이 사람들을 멈춰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화를 참은 것이 아니라 화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법, 그 비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왜 참기만 하면 더 무시당하는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다. 참는 사람이 어른이다. 조용히 넘기는 게 품격스럽다. 그래서 화가 나도 한 번 더 삼키고 한 번 더 웃어 넘기고 한 번 더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으면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선을 더 쉽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내 말은 자주 끊기고 내 의견은 대충 넘어가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괜찮겠지라는 태도가 자리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화의 유무보다 경계의 유무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구나. 조금 무례해도 문제 없겠구나. 그 판단은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참았던 이유는 품격이었는데 상대는 그 침묵을 허용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날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갑자기 왜 화를 내? 그 순간 우리는 억울해집니다. 참을 땐 아무 말 없더니 선을 긋는 순간부터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성격이 아닙니다. 문제는 화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화를 표현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화를 느끼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꺼내느냐는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는 고함을 지르지 않았고 폭발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침묵 속에 자신을 지워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선을 드러내는 말. 이제부터 우리는 그가 사용했던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 그 첫 번째 비밀은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말의 속도입니다. 세 번째, 화가 날수록 말이 빨라지는 진짜 이유. 화를 느끼는 순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커진다. 표정이 험해진다. 하지만 진짜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보다 말의 속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말이 빨라집니다. 숨도 고르지 않고 생각보다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은 하지 말걸 뒤늦게 후회했던 순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말이 빨라지면 감정은 더 빠르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시 말을 더 서두르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빨라질수록 상대는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느낄 뿐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흥분했구나. 그 순간부터 대화는 끝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아무리 억울한 사정도 빠른 말 속에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열심히 설명했는데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잖아. 우리는 분명 흥분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속도에서 시작되고 품격은 여유에서 드러난다. 그는 화가 날수록 일부러 말을 늦췄다고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한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마음속으로 되뇌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기려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나를 지키려고 말하는 시간이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입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당장 반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대화의 속도가 바뀌고 분위기가 가라앉고 상대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나오는 말은 자신감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급한 말은 상대를 몰아붙이지만 느린 말은 상대를 멈춰 세웁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화가 날수록 말을 늦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말의 속도가 아니라 말의 높낮이, 즉 목소리의 톤입니다. 놀랍게도 목소리를 낮추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감정 말고 사실부터 말해야 존중받는 이유. 목소리를 낮췄는데도 상대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그 정도로 화낼 일은 아니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나는 분명 차분하게 말했는데 왜 또다시 감정적인 사람이 된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정부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기분 나쁘네요. 왜 그렇게 무례하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가요?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감정으로 시작하는 순간 상대는 자동으로 방어부터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들으면 내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공격받고 있다. 그래서 대화는 설명이 아니라 변명이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 흐름을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할 때조차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했습니다. 순서가 달랐을 뿐인데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정부터 말하면 상대는 당신을 방어하고 사실부터 말하면 상대는 당신을 이해하려 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정부터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정말 무례하셨어요.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내가 뭐가 무례했는데요? 하지만 사실부터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회의 중에 제 말이 3번 연속으로 끊겼습니다. 이 한 문장 앞에서 상대는 바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순서가 바뀌니 대화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설득되지 않는다. 사람은 상황을 보며 마음을 바꾼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지만 분노를 앞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사실, 그 다음 감정.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그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했고 말에 무게와 신뢰를 실어주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식이 함부로 말했을 때, 며느리가 건성으로 대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가볍게 대했을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방금 이런 말이 나왔고,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순간, 당신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됩니다. 사람들은 기록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기록은 소리보다 강하고 분노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약함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는 이것입니다. 화를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전달할 때 가장 힘 있는 형태로 바꾸라는 것.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상대가 여전히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욕을 하지 않고도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방법, 즉 경계의 문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욕 대신 품격을 지키는 경계 문장의 힘. 화가 났을 때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대개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순간 입에서 튀어나온 한 문장입니다. 그 말만은 하지 말걸.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닌데 그 한 문장이 관계에 깊은 금을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화가 나면 상대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설명이 아니라 공격이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게 욕을 하지 않았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허용하는 범위다. 그 사실만을 조용히 드러냈을 뿐입니다. 욕과 경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욕은 상대를 찢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추락합니다. 하지만 경계는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품격이 남습니다. 욕을 하면 상대는 당신의 말을 잊고 당신의 태도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경계를 말하면 상대는 당신의 기준을 기억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 말버릇이 원래 그렇죠.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이 말은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때 욕 대신 경계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말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 태도가 반복되면 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분노입니다. 하지만 전달되는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장 안에는 비난도 없고 소리도 없고 감정 폭발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만 분명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수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들을 향해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 뿐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분노도 실망도 거리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장은 그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선을 넘는 말을 할 때, 며느리가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 누군가가 당신을 당연하게 대할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들립니다. 그런 대화는 저는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말도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말입니다. 욕은 상대를 자극하지만 경계는 상대를 멈추게 합니다. 욕은 순간을 시원하게 만들지만 경계는 앞으로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품격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분노를 욕으로 쓰지 않고 경계로 바꾸는 능력.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선을 그었는데도 상대가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당장 맞받아치지 않고도 판을 뒤집는 방법, 시간을 요청하는 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 즉답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이유. 선을 그었는데도 상대가 바로 물러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금 바로 말해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날카롭게. 하지만 바로 그때 대화는 설명이 아니라 전쟁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화가 올라온 상태에서의 말은 내용이 아니라 감정의 잔영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할 말을 다 한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오면 후회만 남는 순간 말입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를수록 말을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정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내가 지고 시간을 두고 말하면 내 말이 남는다. 그래서 그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반박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식의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제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더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정지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럼 진 거 아니에요? 할 말도 못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즉답은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감정을 부딪히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요청하는 사람은 판을 다음 국면으로 넘깁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나오는 말은 같은 내용이어도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급하게 쏟아낸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지만 정리된 말은 상대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정약용이 강했던 이유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할 때를 가려서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장은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선언입니다. 나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나는 이 대화를 통제할 수 있다. 이 태도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흥분한 사람은 무시할 수 있어도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분노를 없애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정제해 줍니다. 그리고 정제된 분노는 비난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조용히 말했고, 선을 그었고, 시간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떤 말로 이 대화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분노를 남기지 않고도 존중을 남기는 법, 즉 마지막 한 문장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번째, 마지막 한 문장이 관계의 운명을 바꾼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지막 말을 세게 하고 싶어집니다. 이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이긴 것 같고 상대가 멈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끝은 종종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차갑게, 날카롭게, 문을 닫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끝낸 대화 뒤에 마음이 편했던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이겼다는 느낌은 잠깐이었고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남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은 대화의 처음보다 마지막 말을 훨씬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흐려져도 끝에 남은 한 문장은 그 관계의 인상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날카로우면 관계 전체가 날카롭게 기억되고 마지막 말이 단단하면서도 절제되어 있으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으로 시작한 글도 늘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람을 찢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끊지 않는 말로 말입니다. 그가 배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분노로 끝내면 관계는 닫히고 기준으로 끝내면 길은 남는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금의 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버리지는 않겠다. 이 한 줄이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끝내기 전 마지막 한 문장만 이렇게 바꿔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가 나 있지만 싸우고 싶어서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 관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분노는 관계를 자르는 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품격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내 기준을 지킨 채로 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 이 태도 앞에서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화를 냈다는 사실보다 당신이 어떻게 끝냈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흐름을 완성했습니다. 화를 느꼈을 때 말의 속도를 늦추고 목소리를 낮추고 사실부터 말하고 경계를 세우고 즉답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은 관계를 남기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참지도 폭발하지도 않는 세 번째 길입니다.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고 부드럽지만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참기만 하지도 후회스럽게 터뜨리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존엄을 말로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품격 있게 화내는 법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어른의 품격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웃어 넘겼고 말을 삼켰고 나 자신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품격이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화가 없어서 조용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억울했고 그 누구보다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고함이 아닌 기준으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사람들을 멈추게 했고 폭발하지 않아도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당신을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참기만 하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참는 사람도 폭발하는 사람도 아닌 조용하지만 분명한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화를 느끼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 화를 어떻게 말로 꺼내느냐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할 뿐입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화는 후회로 남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말은 관계를 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말하되, 가볍게 보이지 않는 사람, 부드럽게 말하되, 선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부터의 당신이길 바랍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침묵 하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